미토스 로고스 심볼의 상관관계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 신진 교수 사업 연구재단에서 이제 받게 돼서 결과 보고도 해야 되고 해서 광주 오는 길에 한번 해야겠다 싶어서 이 주제를 택해봤습니다. 크게 한 서너 가지 정도 중심적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간에 대한 그 개념 규정을 상징적 동물로 내리는 가시르의 생각을 좀 전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언어의 기원, 언어의 기능이 어떤 형태로 가시르가 새롭게 해석하는지의 여부를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그 미토스와 미토스 사유의 특징, 그 다음에 우리가 익숙해 있는 그 로고스적 사유에 비해서 미토스적 사유의 특징 혹은 뭐 그것의 유용성이라고 할까요?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네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원시인의 사유 방식에 들어있는 신화적이고 상징적인 요소가 지니고 있는 철학적 의미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가시로가 우리 그 철학에서는 문화 철학을 이제 집대성한 인물, 문화학의 대가로 이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로 문화 철학에서 미토스, 로고스, 심볼 이 3자가 어떤 식의 연관관계가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셋째는 이 세 요소가 인간의 삶과 또 문화 형성이 어떤 방식으로 작용 혹은 작동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는 그 가시로가 내리고 있는 상징적 존재로서의 인간관이 오늘날 어떤 형태의 의미가 있을까? 제가 볼 때 좀 전에 발표해 주신 백 교수님의 음악 치료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그 사회과학적 그런 접근이 아니라서 가시로가 쓴 여러 이제 그 저술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상징 형식의 철학 혹은 뭐 원화 신화, 인간이란 무엇인가, 국가의 신화, 뭐 문화과학의 논리, 상징 문화, 뭐 신화 이런 내용들이 오늘 그 미토스, 로고스, 심볼의 상관관계를 해명하는 주요 문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분석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애니멀 심볼리쿰으로서 인간이란 말은 그 1920년대에 유럽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자연과학자이면서 해부학자였던 윅스킬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그 동물의 구조라고 하는 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딱 두 가지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메르크네츠와 하나는 또 비르크네츠.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 수용계통과 운동계통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 이 두 가지의 균형, 평형이 동물의 그 생명을 연장한다, 이렇게 이제 자연과학계 설명을 했는데, 이게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유통 내지 그 받아들여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기체들은 이 두 계통의 협동과 평행이 없으면 생존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가시로는 자연과학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이 윅스킬의 의견을 기본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유기체의 구조를 메르크네츠와 비르크네츠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하고 있는 이 윅스킬의 이런 도식을 이제 과감하게 동물에게만 할당할 게 아니라 인간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 왜? 인간도 역시 넓은 범주에서는 동물에 속하니까요. 그래서 인간과 인간의 삶에 이 두 기제를 딱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가시로는 이 과정에서 놀라운 하나의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인간 세계에서만 나타나는 특수한 표적으로 하나의 고유한 특징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는 설명될 수 없는, 그게 뭐냐? 모든 동물의 종에서 볼 수 있는 수용계통과 운동계통 이외에 오직 인간에게만 나타나는 상징계통, 심볼릭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 그래서 인간은 이 제3의 연결물을 통해서 외부 사물을 인식도 하고, 그걸 통해서 의사소통도 하고, 그걸 통해서 사물에 대한 인식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시라고 볼 때 인간은 동물들과 달리 상징계통으로 인해서 현실의 삶을 새로운 차원에서 인식하고 또 살아갈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서 상징 혹은 상징계라고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물의 경우 혹은 이제 동물들의 경우에 외부로부터 자극이 오게 되면 반응을 하는데, 그걸 인간과의 그 차이를 두기 위해서 가시로는 생물들이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리액션이라고 하는 반동이라는 말을 쓰게 되고, 인간의 경우에는 리스판스다, 그래서 반응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근데 이 둘에는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첫째, 생물의 경우에는 외부로부터의 자극에 대해서
생물들은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응답을 하는데 인간의 경우는 좀 다르더라라는 겁니다. 응답이 지체되거나 가끔은 또 응답을 안 해버리더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를 따져보니까 인간은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을 상징계통을 통해서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 결과 이제 인간은 그 늦게 하기도 하고 더러운 반응을 안 해버리기도 하는 뭐 그런 형태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상징계통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한간 물리적인 우주에서만 머물러 사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우주에서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대강당에 애완견 한 마리가 있으면 그 애완견이 지각하는 것은 이 대강당이라고 하는 지금 여기 요것밖에 인식을 못하겠죠. 물리적 우주. 그러나 인간은 같은 대강당에 있지만 그러나 지금 아시아문화전당 이걸 벗어난 저기에 있는 아시아문화전당에서도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질까를 상상할 수 있는 거죠. 추측할 수 있고. 그 왜 그러냐? 상징계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시를 언어, 신화, 예술, 종교라고 하는 것들이 이러한 상징적 우주를 이루고 있는 요소들이고 이것들은 상징의 그물을 짜고 있는 가지각색의 실이자 인간 경험에 헝클어진 거미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언어적 형식, 예술적 심상, 신화적 상징, 또 종교적 의식에 깊게 둘러싸여 있고 그래서 인간은 이와 같은 인위적인 매개물, 즉 심볼의 개입에 의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또 알 수 없다라는 그런 설명을 합니다. 앞서서 백 교수님 설명하신 걸 제가 유심히 들었는데 아마 자폐아의 나름대로 아마 이렇게 의사소통하는 방식이 있었겠죠. 가시가 있었으면 아마 그 방식을 심볼이라는 걸로 아마 설명을 아마 이끌어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가시라는 인간 세계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독특한 방식에 착안해서 아리스토텔레스 이래로 서양 철학에서 쭉 이어져 왔던 이성적 동물이다라고 하는 인간에 대한 고전적 정의를 이제 새롭게 수정을 합니다. 인간은 상징적 동물이다. 그래서 애니멀 심볼리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현대의 비합리주의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성적 동물이다라고 하는 인간에 대한 고전적 정의는 여전히 그 힘을 잃지 않고 있다라고 가시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시로가 스스로 인간에 대한 개념 규정을 이성적 동물에서 상징적 동물로 새롭게 규정했지만 여전히 일반인들은 인간에 대한 조명을 할 때 이성이라고 하는 하나의 잣대로 보려고 하는 그런 추세가 강하다라는 걸 지금 인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음으로 언어의 기원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시라는 언어가 우리 인간이 쓰는 언어가 가끔 이성이나 이성의 원천과 동일시대에 왔다라는 사실을 지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이 전 분야에 걸쳐서 고루 들어맞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런가? 예컨대 우리가 쓰는 언어, 오늘 뭐 이렇게 발표장에서 쓰는 언어는 전부 다 개념적 언어잖아요. 그래서 개념적 언어가 있지만 그 반면에 정동적 언어, 이모셔널 랭귀지가 있다라는 것. 또 하나는 논리적이고 과학적 언어가 있는 반면에 그 상대편에 보면 시적이고 상상의 언어도 엄연히 존재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언어가 이성과 혹은 이성의 원천과 동일시한다라는 얘기는 좀 불합리하다. 그 얘기를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시라는 언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사고나 사상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나 감동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 근거로 가시라보다 앞선 세대에 활동했던 학자들의 그 언어 연구의 결과를 이렇게 가져옵니다. 수용을 하는데 예컨대 비코의 경우에 언어의 기본이 되는 근원어는 단음절로 되어 있고 이 단음절은 다름 아니라 감탄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탄사라는 것은 정동의 표현이다라고 이제 비코는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가시라는 이러한 비코의 견해를 받아들여서 언어는 정동의 표현이다. 근데 흔히 우리 현대인들은 논리적이고 무슨 합리적인 훈련을 받았다라고 하는 우리 현대인들은 언어는 사고, 사상을 표현하는 것이다. 무슨 약속의 기호다라고 보는데 사실은 언어의 기원에서 보면 그게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어서 하만의 그 언어 연구를 보게 되면 언어를 논증적 개념을 위한 계약 기호들의 집합체로 보지 않고 명백하면서 불명확하고 또 신비하면서도 계시적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신적 삶의 대응물이자 심볼이다라고 이제 하만은 이미 얘기를 한 적이 있고 헤로다 같은 경우도 언어를 직접적인 감각의 산물로 해석하는 동시에 또 그 반대편에
반성의 산물이다. 그러니까 이중적 요소가 있다라고 봤고, 또 낭만주의 계통의 그 학자들이 언어를 연구할 때 언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사유수단, 논증을 위한 계약기호가 아니다라는 점, 그래서 언어의 상징적 기능을 통해서 인간은 자신과 세계의 문제를 풀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상의 그 각각의 그 언어 연구의 상황을 보면서 가시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언어의 기원 문제를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언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표상의 표출적 기호뿐만 아니라 감각 자극과 또 정동적인 기호였다는 점을 알아차릴 수 있고 그 점이 중요하다라는 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언어의 기원 문제를 밝히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철학이 시도했었던 인식 이론의 측면에서보다는 오히려 주관적인 표상의 측면, 즉 언어는 정동이나 감각에서 유래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논의에 들어가야 된다는 게 가시르의 기본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언어의 기능과 관련시켜서 잠깐 보겠습니다. 가시르는 그 언어의 기능을 얘기할 때 사인과 심볼을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별은 동물과 인간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동물들은 사인만 있고 인간에게는 사인과 심볼이 동시에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인간에게만 있는, 인간으로 하여금 고유한 특징이 뭐냐라고 물으면 심볼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볼, 상징은 단순히 신호로 환원할 수가 없고 신호와 상징은 서로 다른 두 개의 논의 세계에 속하는 것으로서 신호는, 사인은 물리적 세계의 일부라고 한다면 심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미 세계의 일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현대 심리학자인 그 손다이크가 했던 말에 적용을 해보면 동물들은 깨끗해 그것에 관하여 생각하는 일은 전혀 없고 이게 불가능하고 다만 그것을 생각할 따름이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인간은 그것에 관하여 생각하니까 의미를 추구하고 쫓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가시르가 그 인간 언어의 심볼적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서 헬렌 켈러가 언어 습득하는 그 과정을 좋은 예다라고 얘기를 하고 소개를 하는데요. 헬렌 켈러가 신호와 몸짓을 사용하다가 어느 날 낱말, 즉 심볼을 사용하게 된 결정적 단계는 모든 사물 속에는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녀가 깨달은 이후였다는 겁니다. 모든 것에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 기능이 특수한 경우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인간 사고의 전 분야를 감싸는 보편적 적용성의 원리다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헬렌 켈러는 새로운 빛 속에서 세계를 보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녀는 낱말들을 사용하되 단순히 기계적 기호나 신호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전혀 새로운 사고의 기구로서 사용할 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아시다시피 헬렌 켈러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 삼위일체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나 그 후천적 노력을 통해서 나중에 의사소통까지 할 수 있게 됐는데 그 과정을 지금 쭉 가시르가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어서 미토스와 미토스 사이의 특징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시르는 만일 신화가 온갖 심상과 상징들 밑에 어떤 의미를 감추고 있다면 이것들을 드러내고 밝혀내는 것이 철학의 과제다. 그래서 신화라고 하는 게 막연한 신들에 대한 이야기니까 철학적 주제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볼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화가 주로 지각하는 것은 객관적 성격들이 아니라 상모적, 피지오그노미카란 그런 성격을 신화에서 나타나는 아주 고유한 특징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신화의 세계는 극적인 세계로서 행동과 힘의 세계고 서로 충돌하는 세력들의 세계다. 신화적 지각과 언제나 이 여러 정동적 성질을 간직하고 있다. 신화적 지각은 거기에서 보이는 것이나 느껴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어떤 분위기에 둘러싸여 있는데 그 분위기는 즐거움, 슬픔, 괴로움, 흥분, 환희, 우수의 분위기다. 그러니까 신화에서 나타나는 그 지각의 특징을 얘기해 보면 가시르는 그게 바로 상호적이다라는 겁니다. 그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상모라는 것을 영어로 쓰면 피지오노믹인데 한자로 쓰면 서로 상자 그다음에 얼굴 모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얼굴을 마주 보는 그런 관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송원대학의 대강의실 그러면 우리가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여기서 하나의 공간이잖아요. 지각할 수 있는 공간에 불과한 건데 가시르가 본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인간의 원래 원조상이었던 원시인들이 여기 와 본다면 이
대강의실은 그냥 공간의 하나로서 대강의실이 아니고 아까 백 교수님하고 박 교수님 막 그렇게 주고받고 아주 날카롭게 했으면 이 강의실은 대강의실은 그냥 강의실이 아니라 막 긴장되고 기분 나쁘고 막 짜증나는 그런 공간으로 인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시인들은 적어도 공간에 대한 지각을 그렇게 상호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 그런 거 싹 빼버리고 그냥 이 대강의실은 그냥 공간 뭐 이런 식으로만 인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모적 성격 혹은 상모적 지각, 상모적 세계관이라는 것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대상들을 하나의 객체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똑같은 감정을 지닌 존재, 감정을 지닌 존재, 그 다음에 나와 똑같은 생명을 지닌 존재, 그러니까 나와 같은 얼굴을 가진 존재로 여기고 그렇게 대하는 태도가 바로 상모적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신화적 지각에서 나타나는 상모적 경험의 자료들이 객관적 가치는 잃었을지 몰라도 인간학적 가치는 여전히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그대로 있고 역시 이 부분이 주목돼야 되겠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화의 진정한 하층 구조는 사고로 되어 있지 않고 감정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에 비해서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활용하고 있는 이 과학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기술하고 설명하는데 보통 분류 혹은 체계화의 방법을 채택하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면 생명을 개개의 부분으로 구별하게 되고 말하자면 식물계와 동물계 그것도 더 잘게잘게 종, 속, 과, 목 이런 식으로 잘게잘게 쪼개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시인들의 정신은 이런 방식을 즉 현대인들이 가졌던 이런 사고방식을 철저하게 배제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느끼는 것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지 않다라고 보고 그래서 어떤 한 부분과 부분이 끊겨 있지도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영역 사이에 있는 경계들을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아니고 이 경계들을 유동하고 또 변이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탈바꿈의 벽식이라고 하는 게 원시인들 사고의 특징이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는 원시인들이 가졌던 이 자연과는 이론적인 것도 또 실천적인 것도 아닌 공감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화의 가장 근본적인 특성은 사고의 특별한 방향이나 인간학적 상상의 특별한 방향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신화는 정동의 소산이고 또 그 정동적 배경은 그 모든 창작물들을 그 자신의 특수한 빛깔로 물들게 된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연대성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원시인들은 또 이 생명의 연대성에 근거해서 생명의 통일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게 되고 거기에서 생명사회에 대한 뭐랄까요 바램 이런 걸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상모적 지각 방식을 가질 때 취할 수 있는 이점이 되겠죠. 이 반대편에 있는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 이런 것들을 놓치고 있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미토스 로고스를 잠깐만 보면 이론적 사고의 목표,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아주 익숙해 있는 이 과학적 사고, 이론적 사고에 이제 익숙해 있는데 이론적 사고의 목표는 우선적으로 감각 혹은 직관적인 체험 내용을 본래 그것이 생겨난 그 고립성에서 해방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 사고는 뭐든지 자꾸 추론해 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자꾸 추론해 하는데 그래서 모든 구성 부분은 상호 연관이 되어 있고 또 서로 관계하고 있고 서로 해명하고 설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개별 사건은 사고의 실에 의해서 포착되고 그래서 하여튼 모든 것이 추론이 가능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 이제 로고스의 관점에서 보는 이론적 사고의 특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원시인들이 가졌던 이 신화적 사고는 직관의 자료를 상호 관련시켜주고 비교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자유롭게 처리하는 것과 같은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직관에 의해서 포착되고 속박되게 된다, 냅둬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화적 사고는 직접적 체험 속에 머물러 있게 되고 또 감각될 수 있는 현재가 매우 크고 다른 모든 것은 가운데 축소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카시로는 신화가 사회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그 듀르케임의 주장에는 동조하지만 원시인들의 정신이 뭐 현대인들에 비해서 선논리적이고 그러니까 논리에 앞서 있거나 혹은 신비적이다라고 하는 그 레비 브릴의 주장에 대해서는 아주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시인의 사고방식이 선논리적 혹은 신비적이라고 하는 주장은 인간학적이고 민족학적인 사실에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시로가 말하는 이 신화적 경험의 근본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신화의 진정한 하층 구조는 사고, 그러니까 로고스의 차원으로 되어 있지 않고 감정의 차원으로 되어 있다는 걸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는 신화와 원시 종교에서 결코 논리적 일관성이 없는 것이 아니고 또 아무런 의미나 이유가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 사고, 오늘 우리 이제 현대인들이 익숙해 있는 이 과학적 사고는 현실을 기술하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든지 분류하고 체계화해버리고 그렇게 되면 생명을 자꾸자꾸 쪼개고 그러니까 그게 우리 인간들의 삶 속에 들어오게 되면 개별주의, 개체주의, 개인주의가 돼버리고 그에 반해서 원시인들의 정신은 과학적 사고방식의 모두를 무시하고 또 거부해버리는데 신화에서 생명과는 우리 현대인들 갖고 있는 과학적 사고는 정반대로 종합적 성격을 갖고 있고 또 신화에서는 생명은 끊김대 없는 하나의 연속적 전체로서 느끼게 된다는 것. 그래서 서로 다른 영역들 간의 경계선은 유동하고 변동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세계에서는 종의 차이가 생겨나지 않고 이것이 신화적 세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그래서 이걸 뭐 탈바꿈의 법칙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토론을 맡은 김현우입니다. 예, 먼저 발표해 주신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좋은 글을 쓰셔서 또 저 같은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는 그 교수님은 이제 서양 철학 쪽을 하셨고 또 문화 철학 하셨는데 저는 철학이라는 일만 같이 사실은 한국 철학이고요, 동양 철학이고 또 한국 철학 중에서도 가장 그 이렇게 연구자들이 적은 분야가 근대 철학이죠. 근대 유교 철학이라서 선생님을 이렇게 논평할 수 있는 적절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 논평은 어떤 일반학계의 아주 전문적인 논평이라기보다는 그냥 관련 분야를 잘 모르는 일반인의 지적 호기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먼저 논평문이 이렇게 작성되었기에 완성 양해를 구하 먼저 드립니다. 논평문은 제가 작성을 했습니다만 아직 선생님들께 드려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제 논평문 좀 읽으면서 좀 이렇게 저도 좀 재미있게 해보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조금 더 얘기하자면 카시러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선생님 글 읽기 전에. 그리고 동아시아 전통 철학계에서는 또 한때 문화를 철학의 대상으로 삼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시러와 관련된 논문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전통 철학계에서는. 그러니까 뭐 여기서 하지만 외국에서 서양 철학을 배운 사람은 할지 몰랐지만 전통 철학을 연구한 사람들이 카시러에 대해서는 거의 없습니다. 일본에서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뭐 한두 편에 불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유는 사실 동아시아 전통 철학에서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뭐 재미는 없습니다만 일본 철학에 대해서 연구하신 한 교수님이 이제 이렇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 교수님이 대학원 시절에 본교, 이게 안 썼습니다. 본교의 연세대학교입니다. 본교에서 일본 철학을 연구하고서 그분의 지도 교수님한테 건의를 드렸답니다. 선생님, 저 일본 철학에 대해서 한번 연구하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대뜸하신 말씀이 일본 같은 죄송합니다. 이게 혹시 일본에서 오셨으면 그 선생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일본 같은 미개한 나라에 무슨 철학이 있니?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심하셔가지고 다시 일본 철학을 하고 싶으셔서 며칠 뒤에 다시 가셨다는 겁니다. 일본 사상을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또 대뜸 일본 같은 나라에 무슨 사상이 있니?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상심하다가 근데 좀 며칠 뒤에 또 가셨어요. 그래서 선생님 일본 문화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선생님이 고민하시더니 그래 미개한 나라라도 문화는 있으니까 그래 문화해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일본 문화 연구실이 처음 나왔는데 그게 지금 일본 철학의 출발점입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통 철학자들이나 전통에 근거한 저희보다 한 두세대 있던 선생님들은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나 그걸 학문의 대상, 특히 철학이라는 측면에서 하기가 그걸 동의를 못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전통 유학자들 또는 거기에 기반한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실학, 뭐 전통 철학 다르게 생각하지만 원래 성리학이 실학입니다. 그래서 주자의 스승이 이제 자기가 스승이라고 하는 분이 정의천인데 정의천이 중용서에다가 실학이라고 써요.
자기 학문은 실학이고 중용도 실학이다. 그래서 사실은 주작이 실학인데 이 실학이 실제적인 학문 아닙니까? 그런데도 실제로는 실제적인 학문을 안 해요. 문화 같은 게 실제적인 건데. 그래서 이런 학적 배경에서 개인적으로는 우리 교수님의 그런 이 문화 철학을 좀 이렇게 들어보니까 조금 이해되고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다만 한두 가지 제 의견과 이 논평의 자의 의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두 가지 의견과 질문으로 논평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먼저 철학적 접근의 차이인데 이건 아마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의 어떤 가치 보는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됩니다. 발표문에서는 교수님 발표문에서는 카시로가 인간을 상징적 동물로 규정하고 인간과 심볼이 양분할 수 없는 일정한 관계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상징이 언어를 통해서 미토스와 로고스의 사고로 이어진다고 보고 계십니다. 저는 카시로가 말한 이런 연결고리가 결국은 현존하는 다양한 문화를 학문적으로 여기서 학문적이라는 비셋이야 붙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설명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언어 또는 사유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언어가 없다면 또는 사유가 없다면 문화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런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발표자께서도 카시로가 반동이나 반응이라처럼 인간의 사유를 생물과 구분한다고 언급하셨습니다. 그것은 결국 인간의 문화 역시 사유를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명시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사유 또는 언어를 배제한 초월적 문화 해석은 어떨까요? 노자 1장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도가도 미상도 명가도 비상명이라는 아주 12가지 글자가 나오는데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도라고 말할 수 있다면 나는 그 도는 진정한 도가 아니다. 무엇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면 그 규정된 이름은 진정한 그 이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언어이죠. 우리가 언어나 사유 이전에 그 아무것도 없는 그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인지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어떤 공간이든지 간에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인간의 사유를 규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노자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이성적 사유, 또 이게 언어로 서구에서는 이제 언어로 표현되는 이성적 사유가 결국은 인간을 파멸로 이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지역 간의 교류도 부정함으로써 자기 생활 양식, 즉 문화를 지켜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문화는 인간이 저절로 본성적으로 선택해서 생성되는 것으로서 그야말로 자연적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연적이라는 것은 네이처가 아닙니다. 저절로, 스스로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지 언어나 사유의 소산도 아니고 그렇게 정의할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노자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동양 철학의 일반적인 문화관이 사실 여기서 출발합니다. 카시로처럼 모든 문화는 자연과 구분되는 인간의 특유한 양식이라고 설명할 것인지 아니면 노자처럼 문화는 오로지 스스로 그렇게 되어가는 것인지를 명료하게 고정할 수 없습니다. 사실의 문화가는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독일 관념 철학에서 크게 벗어나지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동서간의 관점에 대해서 선생님께서는 우문입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좀 질문을 다 드리고 답변을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요. 우리 이제 전통 철학 얘기를 했고 현대적인 관점, 문화적 관점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상충됩니다. 발표자께서는 카시로가 문화는 모두 미토스와 로고스에서 공존하고 계십니다. 또 어떻게 보면 신화와 과학은 동일한 인간 정신에서 저는 이걸 인간 정신 또는 인문 정신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인문 정신은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개별 문화의 인문적 타당성을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모든 문화가 과연 이렇게 인문 정신 또는 인간 정신에 기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는 의문입니다. 제로드 다이아몬드는 어제까지의 세계라는 책에서 이렇게 파푸아뉴기니 부족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파푸아뉴기니는 1930년대 처음으로 문명화된 사람들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 다이아몬드가 보기에 이들은 이 현대적 인문 정신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기들의 삶을 영위한다는 목적으로, 그러니까 원시인, 여기서 말하는 이분이 원시인에 가까운 부족이에요. 그런데 영위한다는 목적으로 혈연적으로 같을지도 모르는 사람이 자기 영역에 들으면 무참히 죽여버려요.
독화살로 몰아도 중입니다. 그것은 파푸아 뉴기니만의 문화는 아닙니다. 어제까지 인류의 문화였습니다. 러시아 대문호 아주 멀지도 않아요. 러시아 대문호 톨스토이가 러시아를 여행할 적에 한 품에 단도를 가지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언제 자기가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영화로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서부 영화에 보면은 거기 어떻습니까? 외지인이 침략하면 뭐 시비를 걸고 몰에서 총싸움이 나잖아요. 우리 시대도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교수님은 우리 어렸을 적도 그랬는데 우리 마을에서 누가 지나가는 사람 있으면 막 잡아다가 패고 그랬어. 사실 우리 하던 30-40년 전에 그랬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파푸아 뉴기니뿐만 아니라도 이런 개별적인 도덕의 문제는 개별적인 문화와 보편 도덕 간의 문제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카시로처럼 문화는 사회의 산물이다 또는 심벌의 산물이다로만 결론하여 본다면은 개별 문화가 가진 비이성적이고 비인간적인 속성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이 문제는 마치 중고등학교 도덕교과서에 문화 상대주의와 도덕 절대주의 간의 차이를 연상하게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의 현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실제 우리 국내 학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2000년에 박사학위 받았고 카시로로는 제가 처음 1호 박사입니다. 그리고 통틀어서 우리 문화철학으로 제가 1호 박사입니다. 그 2000년도에 제 논문이 처음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조금씩 나오게 됐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문화철학이라고 하는 문과 학문으로 부르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연관시켜 보면 김 선생님 얘기하신 그 문화에 대한 연구라든지 뭐 첨삭 이런 게 그동안은 사실 잘 되오지 않은 분야가 아니었나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동양과 서양의 그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다 이제 동의합니다. 동양이 예를 들어서 뭐 도에 대해서 강조했다면 서양은 언어잖아요. 그 얘기를 달리 얘기하면 언어는 논리를 강조하는 것이고 규정을 해야 되고 데피니션을 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고스적 차원이 강조되는 것이고 거기에 비해서 동양은 직관, 무규정 뭐 이런 걸 강조하는 거니까 이미 세계관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라면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저절로 나온 것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제 동양적 시각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문화에 대한 얘기는 철저하게 서양 중심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문화철학, 문화학을 할 때 그 기원을 서양에서의 문화의 기원이 어디서 유래되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임마누엘 칸트를 언급을 합니다. 근데 가장 이성적인 철학자로 꼽히는 임마누엘 칸트가 인간 세계에 있어서 특히 서양을 얘기하겠죠. 그 문화의 기원을 얘기할 때 어디로 가냐면 성서로 되돌아갑니다. 그것도 구약 성서의 창세기 편으로 되돌아가서 거기에서 문화의 기원, 인간의 발생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건 서양이 기본적으로 기독교 세계관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말씀드린 이 문화에 대한 전반적 얘기도 카시로의 이 생각도 카시로는 신칸트 학파의 아주 대표 주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승이었던 칸트의 문화 이념, 문화관을 카시로도 그대로 지금 수용하고 그 내용을 저도 카시를 공부했기 때문에 오늘 소개를 해드린 거고 그런 의미에서 동양과는 완전히 다른 출발이 다른 뭐 그런 개념의 문화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현대적 의미의 인문정신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시켜서 개별 문화와 보편 문화라는 걸 상정할 때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게 이제 뭐 문화 인류학에서도 많이 되고 특히 이제 오늘날 문화 해석학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제가 이제 해석학회에도 이제 관여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카시로도 그렇고 뭐 오늘날 그 문화 해석학에 종사하는 많은 연구자들도 기본적으로 개별 문화, 보편 문화 이걸 나눠서 개별 문화니까 무슨 저열하고 열등하고 뭐 이렇게 가치가 덜 뭐 하고 보편 문화니까 더 가치 있고 그런 구별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개별과 보편에 대한 그 규정을 어떤 식으로 접근할까 이것도 역시 이제 철학의 오래된 이제 과제니까요. 뭐 그런 차원에서 아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신 사유와 언어를 배제한 초월적 문화라고 하는 게 과연 있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의 취지는 아마
그 동양적 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아마 이게 아마 가능할 텐데 서양적으로 보게 되면 자꾸 뭔가에 근거해야 되고 그러니까 인간이 뭔가를 이렇게 인식하거나 직관한다고 할 때도 반드시 거기에 매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지금 가시의 생각이고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매개를 통해서 우리는 인식을 하고 그 문화라고 하는 걸 더 간략히 얘기하면 상징 계통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기에 신화, 언어, 예술, 종교, 과학 이 모든 것들이 상징계고 그게 우리의 삶 속에 문화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난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 문화를 통해서 외부 사물이든 자연이든 대상을 인식하게 된다라고 하니까 서양적 사고에서는 매개적 인식을 강조한다 이렇게 뭐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